한국 사람 만들기 제1권 제1부 조선 사람 만들기 제2장 주자성리학의 정치 경제. 송은 중국 문명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했다. 송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상업혁명을 일으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건설하였다. 송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과 사상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세운다. 송의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북송이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에게 강북, 즉 양쯔강 이북의 중원을 빼앗기면서 중국 문명의 중심이 강남, 즉 양쯔강 남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강남으로의 강제 이주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비옥한 양쯔강 유역의 본격적인 개발로 이어진다. 특히 양쯔강 삼각주에서는 기술 발달로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치수가 이루어지고 이양법, 시비법, 객토법 등 첨단 농법이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송대의 농업혁명은 막대한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면서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상업화와 도시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대단위 철 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는 물론 군사문화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송대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강남은 풍요의 상징이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의 강남은 양쯔강 이남의 강남을 뜻한다. 흥부전의 제비가 겨울이 되면 날아갔다가 봄이 되면 박씨를 물고 오는 곳도 중국의 강남이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풍요의 상징이요 정치, 경제의 이상을 제시하는 나라라면 조선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강남이 이상향이었다. 송의 경제혁명은 국가와 시장, 나라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한다. 양쯔강 유역의 비옥한 지역이나 대도시와 척박한 내륙 간의 심각한 빈부격차는 국가 경제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과 함께 왕안석의 신법과 같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적 실험을 낳기도 한다. 남송의 주자에 의해서 집대성되는 주자성리학은 이러한 정치 경제를 배경으로 태동한다. 1. 중국의 강남 개발. 중국 문명의 발상지는 황허강 유역이다. 진에서 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는 모두 시안 등 황허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의 수도를 두었다. 중국 문명의 중심인 중원이란 황허강 중하류 지역의 넓은 평원을 일컫는다. 물이 부족한 중원에서는 기장, 보리, 밀 등 건조한 기후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곡물이 주로 생산되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이유다. 물론 송 이전의 왕조들도 양쯔강 유역이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다. 진시황, 수양제, 당태종 등 역대 황제들이 대운하 건설과 확장에 집착했던 이유도 양쯔강과 화이허강을 잇고 다시 화이허강과 황허강을 이어 양쯔강 유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중원으로 수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늘 중원, 즉 양쯔강 이북이었다. 중국 문명의 중심이 강남, 양쯔강 이남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당 말의 혼란기부터였다. 번영하던 당은 안녹산의 난으로 갑자기 기울기 시작한다. 안녹산은 평로, 범양, 하동의 절도사를 겸임하며 18만 대군을 지휘하였다. 절도사는 당의 6대 황제 현종이
변방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군사제도였다. 초기에 당은 영토를 급속하게 확장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군사행정제도가 필요했다. 특히 중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치세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정관의 치를 이룬 당의 2대 황제 태종은 영토 확장에도 힘을 기울여 당을 당시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키웠다. 비록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여 고구려 정벌의 꿈은 버려야 했으나 당 태종은 토번과 안남을 정복하고 서역을 넘어 중앙아시아로까지 영토를 넓혔다. 현종은 태종이 정복한 변방 지역을 10개의 도로 나누어 각 도에 절도사를 두어 지키도록 하였다. 각 절도사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7만 5천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지휘하였다. 병력은 모병제를 통해서 충당하였고 둔전과 포목, 동전을 지급받았다. 만리장성 내에 위치한 도의 절도사에는 문관이 임명되었지만 장성 밖의 도를 통치하는 절도사는 주로 군인이 맡았다. 절도사는 당의 드넓은 영토를 돌궐, 토번, 거란, 말갈, 여진 등 수많은 북방민족으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였다. 문제는 절도사가 언제라도 군벌로 변질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절도사들의 지휘하에 있는 직업 군인들은 가족과 함께 둔전을 경작하며 독자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고 외적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거대한 병영사회를 형성했다. 이들은 절도사들에게 막강한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기 힘든 먼 변방의 절도사의 경우가 특히 그랬다. 따라서 야심이 있거나 조정에 불만이 있는 절도사라면 언제든지 조정에 반기를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안녹산의 난으로 현실화되었다. 안녹산의 아버지는 이란계 소그드인이었고 어머니는 돌궐족이었다. 안이라는 성은 소그디아나의 부하라를 가리키는 중국식 이름으로 유래했고 녹산이란 이름은 빛을 의미하는 이란어 로우샨을 중국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가 속했던 부족의 지도자인 카파간 카간이 716년에 죽게 되자 안녹산의 일족은 혼란을 피하여 중국으로 망명한다. 안녹산은 당시 배상으로 최고 권력을 휘두르던 이인보의 후원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현종의 애첩인 양귀비의 양자까지 된다. 그러나 753년 이인보가 죽고 양귀비의 사촌오빠 양국충이 배상의 자리에 오르자 안녹산은 양귀비, 양국충을 상대로 권력 투쟁을 벌인다. 결국 양귀비와 양국충이 현종의 신임을 얻게 되자 입지가 위태로워진 안녹산은 755년 난을 일으킨다. 당 조정은 위그르와 토번군의 도움으로 763년 간신히 난을 평정한다. 이 과정에서 당은 태종이 정복했던 서역과 토번의 영토를 모두 잃는다. 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다. 6년에 걸친 전란으로 중원은 초토화된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인 755년의 호구조사에 의하면 당의 인구는 5291만 9309명이었고 세금을 내는 가구의 수는 891만 4709호에 이르렀다. 그러나 난이 평정된 이듬해인 764년의 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는 1690만 명, 세금을 내는 가구는 290만 호로 격감하였다. 6년 사이에 인구가 3600만 명 감소하였다. 어떤 학자는 이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라고 한다. 물론 3600만 명이 모두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전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가구 수가 격감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영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절대 인구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란으로 호구조사 통계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정부 서류와 문건이 소실되고 중앙정부의 행정제도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녹산의 난은 분명 중국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내전 중 하나였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855년의 호구조사에서도 중국의 호구수는 난 직전의 절반에 불과한 495만 5151호로 집계되고 있다. 안녹산의 난으로 국력이 쇠하기 시작하면서 근근히 연명해 가던 당은 황소의 난으로 907년 멸망한다. 당의 마지막 황제인 애제는 소금밀수군 출신 절도사 주존충에 의해 폐위된다. 같은 해 거란의 야율 아부기는 요를 세운다. 만주의 대평원과 몽골을 가르는 다싱 안링 산맥의 동쪽에서 발흥한 거란족은 당 말기의 혼란을 틈타 동북아의 패권국으로 급부상한다. 요는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와는 전쟁과 화친을 거듭하면서 후방을 안정화한 후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을 넘보기 시작한다. 중원에서는 당 멸망 후 5대 10국의 혼란기가 도래한다. 907에서 979년 사이에 화베이에서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등의 5대가 명멸하였고 화중과 화난에서는 오월, 민, 형남, 초, 오, 남당, 남한, 북한, 전촉, 후촉 등의 10대가 흥망을 거듭한다. 후당 명종의 사위였던 석경당은 요의 도움으로 장인을 폐위시키고 후진을 창업한다. 938년 석경당은 자신의 건업을 도와준 대가로 요에게 연운 16주를 양도한다. 연운 16주는 오늘날의 텐진에서 산시성을 가로질러 몽골 초원과 중원을 가로막는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만리장성의 거의 대부분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로써 북방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중원을 지키기 위해 역대 왕조가 국력을 기울여 끊임없이 확장, 보수하면서 유지해온 만리장성은 거란의 손에 넘어가고 요는 중원 공략의 발판을 마련한다. 951년 5대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의 창업주인 시영은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군사를 일으키지만 959년 숙원을 이루지 못하고 급사한다. 세종의 사후 금군 총장령, 즉 근위대장이었던 조광유는 세종의 7살 난 아들 시종훈의 양위로 960년 소흥을 창업한다. 소흥은 형남, 후촉, 남한, 남당, 오월 등을 모두 복속시키면서 5대 10국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중원을 통일한다. 그러나 요로부터 연운 16주를 되찾는 데는 실패한다. 송, 고려와 대적하던 요 나라는 100여 년 만에 여진족이 세운 금에게 멸망한다. 여진의 완한 아골타는 1115년 국호를 대금이라 하고 송나라와 손잡은 후 1125년 송과 협공하여 요를 멸망시킨다. 요를 멸망시킨 금은 곧바로 송을 공격하여 1127년 1월 9일 북송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킨다. 금군이 수도로 진격해오자 북송의 제8대 황제 휘종은 큰아들 흠종에게 양위를 하고 자신은 상황으로 물러난다. 그러나 금군은 휘종과 흠종은 물론
황실가족 3,000명을 생포하여 금의 수도인 상경회령부로 압송한다. 휘종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1135년 상경회령부에서 죽는다. 북송이 멸망하자 휘종의 둘째 아들이자 흠종의 동생인 강왕 조구가 강남으로 도망하여 1127년 난징에서 즉위하니 그가 송의 제10대 남송의 초대 황제 고종이다. 금과의 전쟁을 지속하던 남송은 1141년 금과 소흥 화의를 체결한다. 이 강화 조약의 조건으로 남송은 화이허강 이북의 모든 영토를 금에게 양도하고 이에 반대하는 명장 악비를 처형한다. 또한 송은 금에게 1164년까지 매년 은 25만 양과 비단 25만 피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한다. 송은 평화를 얻는 대가로 금의 조공국이 된다. 755년 안록산의 난으로 시작된 전란은 당의 멸망과 5대 십국 시대를 거쳐 1141년 송이 화이허강 이북의 중원을 후금에게 빼앗기고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을 때까지 무려 400년간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강북은 초토화되고 중원의 인구는 대거 강남으로 이동한다. 당 중엽인 750년경만 하더라도 중국 인구의 75%가 강북에 살았지만 남송 시대인 1250년에 이르면 중국 인구의 75%가 강남에 살게 된다. 2. 강남 농법과 송의 경제혁명. 강남에 정착한 송은 강남 농법이라 불리는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한다. 중국의 농법은 당 말기와 5대 십국 시대까지만 해도 자연주의 농업이었다. 제민유술 등 당시의 농서에 의하면 중국은 여전히 휴환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농지를 1, 2년간 놀려야만 했다. 휴환법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강남 농법은 중국에서 최초로 자연주의 농법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신농법이었다. 송대 농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치수기술의 발달이었다. 양쯔강 유역에 대규모 간척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빼는 한편 강물을 대기 시작하면서 삼각주의 늪지대가 광활한 농토로 변한다. 타이후 주변 농지를 개간하기 위하여 배수를 하고 우송강의 흐름을 바꾼 것도 이때다. 한편 내륙의 산과 언덕에서는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개발하고 강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수차로 이를 고산지대로 길어 올리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대규모 계단식 논이 축조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종류의 수차가 발명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북송의 왕안석은 신법 정책에 따라 1만 1천 개 이상의 관계 취수 사업을 추진한다. 당시 건설한 저수지 중에는 둘레가 45km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북송 말기에만 양쯔강 삼각지 유역에 1,100만 헥타르의 농지를 개간한다. 농지 개간은 남송에서도 계속되고 이때는 중앙정부 대신 주로 토지를 소유한 개인들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대규모 농지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농업기술이 속속 개발된다. 강남 농법은 원래 저장, 안휘, 장시 등 양쯔강에 충족토가 쌓여있던 지방의 농부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관계용수를 위한 저수지, 계단식 논, 심경, 제초기술은 모두 이 지역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이양, 즉 모내기 기술의 개발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모판에서 먼저 모를 키운 후에 논으로 옮겨 심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거나 병충해로부터 벼를 보호하는 데 드는 노동력이 절감된다. 모내기를 할 때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기 때문에 벼를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또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비어있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논에 물을 대는 기간이 줄어들어 관계수를 절약할 수 있다. 시비법과 객토법도 획기적으로 발달한다. 강남에서는 축분을 비료로 사용하던 기존의 시비법에 더해 인분도 비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토에 소진된 지력을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저습지대의 기름진 진흙을 농토에 섞는 객토법도 개발된다. 이러한 기술들을 총망라한 강남농법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했다. 농사 짓는 과정도 그만큼 복잡했다. 당시 양쯔강 삼각주에서는 논농사를 짓기 위해 우선 벽실을 가축의 뼈를 달인 물에 담갔다가 모판에 심었다. 논은 토질이 부드러워지도록 가을과 겨울에 걸쳐 최소 2~3번 깊게 갈아엎은 후 나무째로 덮어 놓았다. 초봄까지 쟁기로 다시 여러 차례 논을 갈아엎고 축분, 인분과 마줄기를 섞어서 만든 비료를 주었다. 벽실을 심은 다음에는 흐르는 물을 논에 댔다. 안남, 즉 월남에서 재배되고 있던 우량 품종인 참파벼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참파벼는 병충해 피해가 적었고 특히 가뭄에 강했다. 토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논에서도 잘 자랐고 또 빨리 익었다. 참파벼가 중국에 소개된 것은 당태종이 안남을 정복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절반 이상을 중국 영토에 편입시키면서였지만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송대였다. 새로운 벼 품종도 개발되었다. 송대에서는 당대까지 재배되던 벼 품종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 개발된 품종들만 재배되었는데 당시 강남의 한 현에서는 찰기가 중급인 벼 21개 품종, 찰기가 높은 벼 8종, 찰기가 낮은 벼 4종, 기타 품종 10개가 재배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벼 품종 도입과 개발로 송대에는 쌀의 이모작 또는 쌀과 보리의 겸작이 가능해졌다. 남부로 내려갈수록 이모작과 삼모작은 보편화되었다. 송대의 강남에서는 토양과 기후, 경제적인 조건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벼를 재배함으로써 가뭄이나 홍수에 의한 작물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희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저장성 신창현을 방문한 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 16일에 메뚜기를 보러 다시 논밭에 갔더니 큰 메뚜기는 많지 않고 작은 메뚜기가 아직 많았습니다. 그 땅은 대부분 메말라 있었고 중도는 이미 다 익었습니다. 19일에 신창현에 도착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큰 비가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신창현은 그전에도 가뭄 때문에 올벼를 거두지 못했고 중도와 늦벼의 논 역시 가뭄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중순부터 비가 연일로 와서 논에 물이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도와 늦벼 수확이 희망적입니다. 강남농법의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인은 철제 농기구의 광범위한 보급이었다. 송해 산업혁명으로 송대의 농민들은 20세기 초의 중국 농민들보다 더 많은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특히 논농사에 적합한 쟁기의 발명은 생산성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방의 건조한 지방의 밭농사에는 쟁기 하나를 끄는데 평균 3마리의 들소가 필요했으나 강남에서는 논농사에 맞는 쟁기가 발명되면서 소 1마리로
쟁기를 거뜬히 끌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보리나 밀농사보다 노동력이 많이 들지만 송대에는 강남농법의 발전으로 오히려 동일 면적의 토지에서 보리나 밀을 재배했을 때보다 5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강남농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밀가루와 보리가 아닌 쌀이 주식이 된다. 3. 송대의 국가-시장 관계. 송대의 경제 발전은 국가와 경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수와 당대까지 중국의 경제는 중앙정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나라의 모든 땅은 국가 소유였다. 수와 당은 균전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1가호당 80묘의 농지와 20묘의 뽕나무 밭을 분배하고 이들로부터 곡물과 비단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한편 백성들은 부역에 동원하였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간, 간척 사업을 통해 경작지를 넓히고 이를 또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수공예품을 거래하는 상업 역시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각 현에는 현청 소재지인 현치 한 곳에만 장마당을 허용하였고 장소는 물론 개장 시간과 상인들의 왕래, 가격까지도 중앙정부가 모두 직접 통제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체제는 8세기 중엽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인구 증가, 농업 생산성 증대, 상업의 발달과 함께 중국 경제는 점차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생적인 시장 질서가 형성되고 시장 논리에 따라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경제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토지, 노동력, 자본 등 경제의 기본 요소를 전례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들이 형성되고 높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룬다. 시장을 통한 사적인 경제 행위가 급속히 늘면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을 증대시키기 시작한다. 당송 교체기를 기점으로 정부의 역할은 대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시 구휼이나 대규모 치수, 관계사업과 같은 공공재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되기 시작한다. 공공재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가 독점하던 소금과 철 산업도 시간이 흐를수록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인들에게 맡긴다. 송대에 들어서면서 토지 사유제가 정착된다. 당은 이미 780년부터 새로운 종류의 토지세를 신설해야 했다. 균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면서 각기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달라지자 가구당 균일한 세금을 걷는 균전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토지 사유화 현상은 안록산의 난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확산된다. 북송 초기에도 정부가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균전법을 실행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토지는 이제 국가가 아닌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 토지의 사유화가 본격화되고 세금을 물품이 아닌 화폐로 징수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각종 부역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노동과 토지, 자본 등 경제 요소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졌다. 당송 교체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농업과 상업의 통제를 포기한다. 당대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는 농서를 편찬하여 반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송조종은 더 이상 새로운 농서,
농기구,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미 정부가 시장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9세기부터는 정부가 장이 서는 장소를 지정하는 제도도 폐지되면서 상업과 주거지역을 구분하던 대도시의 구획도 무너진다. 상인들은 원하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도시 내에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골목들이 생겨난다. 정부는 상세를 신설하여 도시 외곽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782년 이후에는 시장으로 이동 중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징수 대상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농민들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농부와 상인 간의 엄격한 신분 차별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균전제 하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당 시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농민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사농공상의 사회적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한 농본사회는 정부의 재정을 농업에 의존하는 체제가 강요하였던 가치관이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면 이러한 질서는 무너진다. 송의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상업이 정부 재정을 충당하는데 충분한 세수원이 되면서 더 이상 농업이 상업화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정부가 오히려 환금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보호하게 된다. 상업의 발달로 대도시들은 행정도시에서 상업의 중심지로 변해갔다. 대도시 어느 곳에서나 장이 서고 상행위가 이루어졌다. 대도시는 종래의 성벽을 넘어 외곽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대도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과 품목을 제공하는 중소위성도시와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11세기에 이르면 대규모 화폐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 화폐 공급의 증대와 각종 사금융 제도가 새롭게 고안되면서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다. 경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쌀, 밀, 보리 등 주식은 물론 섬유, 조선, 인쇄, 유약, 금속 가공이 발달하면서 전국 단위의 시장이 형성된다. 상업의 발달과 함께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소비 경제가 생겨났다. 시장의 확대는 비단, 도자기, 종이, 자개상품, 차, 설탕 등의 지역 간 생산 특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 백성들도 이러한 기호식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 생산성의 증가가 지역적 특성과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특산품 생산과 전국적 유통으로 이어지면서 상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인 교통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누구나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수로의 발전은 송의 경제혁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대운하와 양쯔강, 화해허강, 황허강의 수많은 지류를 통해 연결되는 수로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마다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 활동이 아닌 판매를 위한 지역 특산물 생산에 주력할 수 있었다. 한편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각기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그 돈으로 식량과 기타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운하는 수백만 섬에 달하는 세곡 운반은 물론 소금과 같은 국가 독점 품목의 운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송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였다. 북송 초기까지만 해도 정부 재정의 대부분은 농업에 대한 징수로 충당하였다. 납세는 곡물 외에도 종이, 유약, 밀랍, 비단,
광물로 대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송 중기를 지나면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대부분이 상업세로 충당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물품 조달이나 군용품 조달 역시 대규모 구매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물품으로 내던 세금을 화폐로 내게 되었고, 정부 지출 역시 화폐를 이용한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송의 경제는 완전한 상업화를 이룬다. 균전제가 무너지고 급격한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와 시장의 관계, 관료의 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일기 시작한다.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를 주장하는 신법 학파의 왕안석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구법 학파의 사마광의 신구법 논쟁이 대표적이다. 왕안석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 치수사업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화폐의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부역을 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도한 상업화가 가져오는 소비 문화와 사치를 조장하는 상행위는 제어하고자 하였다. 왕안석은 예법이나 윤리 도덕, 학문 장려가 아닌 이제야말로 정부의 주된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마광을 필두로 하는 구법 학파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사마광은 정부의 역할은 결코 부의 창출과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부의 역할은 백성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이 세금을 걷는 이유는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패와 경제적 비효율성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신구법 논쟁은 경제혁명의 와중에서 국가와 시장경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론적, 이념적 논쟁이었다. 동시에 송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재지지주, 즉 사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사마광과 중앙집권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왕안석 간의 논쟁이기도 하였다. 4. 송의 영화. 당시대였던 8세기까지만 해도 5천만이던 중국의 인구는 북송 말기인 1102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한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항저우는 인구가 100만을 넘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들이었다. 급속한 상업 발달로 인하여 1085년 북송에서는 60억 개의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대에 비해 10배 늘어난 통화량이었다.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동전 사용이 불편해지자 북송 조정은 1120년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한다. 북송은 회주와 청두, 항저우와 안츠 등의 조폐 공사를 운영하였다. 1175년 기록에 의하면 항저우의 조폐 공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는 것도 이때다. 송대는 상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었다. 1070년대 송나라의 철 생산량은 연 7만 5천에서 15만 톤에 달했다. 산업혁명이 일기 시작하던 18세기 초 유럽 전체의 철 생산량인 14만 5천에서 18만 톤과 맞먹는 규모다. 철 생산량의 증가 속도 역시 놀라웠다. 영국의 철 생산량이 1540년부터 1740년까지 200년 사이에 4배 증가한 반면 송의 철 생산량은
850년부터 1050년까지 200년간 12배 증가했다. 철의 주된 사용처는 동전 주조와 무기 제조였다. 1041년에는 산시성의 군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동전 300만 관을 주조하였는데 총 2만 9천 톤의 철이 소요되었다. 18세기 초 프랑스 전체의 철 생산량의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였다. 1080년경에 이르면 스촨과 산시성 지방에서 필요한 동전 주조를 위해 매년 4,300톤의 철을 사용하게 된다. 1084년에는 쉬저우에 조폐국을 설치하고 허베이에서 필요한 동전 40만 관을 주조하기 위해 4,600톤의 철을 사용한다. 거란과 여진 등 북방민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송은 북쪽과 서쪽 변방의 대군을 유지해야 했다. 송조종은 1084년 서하와의 접경지대에 주둔하는 군이 사용할 검 3만 5천 자루와 철제 방패 8천 개, 철제 창 1만 개, 그리고 철제 화살촉이 달린 화살 100만 개를 주문한다. 송의 군대가 사용한 철제 무기는 당시의 최첨단 무기였고 따라서 철을 국경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북송은 1126년 거란의 요에게 멸망하면서 양쯔강 이북의 철광들을 상실한다. 이는 송의 무기 생산 체계를 붕괴시켰고 결국 남송이 몽골의 원에게 패망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밖에도 철은 쟁기, 괭이, 삽, 낫 등 농기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철제 농기구 사용은 송대의 농업혁명에 일조하였고 농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농기구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폭시켰다. 철이 전략물자가 되면서 1083년부터 정부가 철 생산을 독점하게 된다. 송이 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숯을 용광로의 주 연료로 사용하였으나 중국 북부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숯 공급이 어려워지자 대체 연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075년에는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에 석탄만 취급하는 장이 서기 시작하였고 12세기 초에 이르면 카이펑의 모든 개인주택들도 난방을 위해 나무가 아닌 석탄을 떼게 되었다. 1074년 정부가 운영하는 카이펑 외곽의 벽돌 공장은 12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1년에 벽돌 1500만 장을 생산하였는데 벽돌을 굽는 가마에 모두 석탄을 사용하였다. 석탄을 떼는 용광로 덕분에 강력한 화력으로 도자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자기 가격이 급감하여 일반 백성들도 흙으로 빚은 투박한 식기 대신 고급 도자기 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송은 세계 최초로 화약을 발명하여 축제 때는 불꽃놀이로, 전쟁 중에는 최첨단 무기로 사용하였다. 당 태종의 정복전쟁으로 중국 영토로 편입된 하이난섬의 특산물인 목화가 중국 본토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 역시 소홍대였다. 목화뿐 아니라 삼배와 뽕나무 재배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복식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다. 상업의 발달은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을 가져왔고 중국의 조선술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송의 상인들은 실론, 보르네오, 자바, 인도, 메카, 이집트, 바그다드, 아만, 시칠리아, 모로코, 탄자니아, 소말리아, 일본, 고려를 포함한 전 세계 50여 개 국가와 무역을 했는데 이는 항해술 발달과 나침반 발명으로 이어졌다. 상업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송의 도시들도 번영한다. 송 이전의 중국 역대 왕조들은 항상 창안이나 루어양을 수도로 삼았다. 송은 최초로 창안도 루어양도 아닌 대운하 끝에 위치한 카이펑을 수도로 정한다.
당의 수도 창안은 계획도시로 사각형의 큰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치 행정 수도였다. 반면 카이펑에는 도시의 성벽이 없었다. 경제 발전과 함께 도시도 팽창하였고 관료와 평민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았다. 도시에는 상점, 창고, 전당포, 술집, 음식점, 약방, 사창가가 즐비하였다. 당시대에는 금지되었던 야시장과 새벽시장이 정착되었고 상인들은 각종 계율을 통하여 조직화하면서 상업경제가 만개하였다. 1063년에는 통행금지마저 폐지되면서 카이펑은 24시간 성업하는 도시가 된다. 맹원로는 북송 말기에 카이펑에 살다가 금의 침입으로 인해 강남으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북송인들 중 하나였다. 그는 말년에 카이펑을 그리며 동경몽화록이라는 책을 썼다. 동경은 카이펑의 별칭이었다. 다음은 동경몽화록에 나오는 카이펑의 시장 묘사 중 일부분이다. 주장문을 나와 곧바로 가면 용진교가 나왔다. 주교에서 남쪽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수반, 삶은 고기의 일종인 오육과 건포를 팔았다. 옥루 앞에서는 오소리고기와 들여우고기, 닭고기포를 팔았다. 매시내와 녹시내 가게에서는 거위, 오리, 닭, 토끼의 간과 폐, 장어와 만두, 닭껍질, 콩팥과 닭 으깬 것을 팔았는데 이런 음식들의 가격은 각각 15문을 넘지 않았다. 조신의 가게에서는 간단한 음식들을 팔았다. 주장문에 이르면 즉석에서 지져주는 양곱창, 절인 생선, 생선머리를 물에 넣어 좋을 때까지 삶아 익혀서 굳힌 음식인 찬동 어두, 돼지고기를 삶아 그 즙을 굳혀 만든 음식인 강시, 얇게 저민 고기, 내장을 썰어 만든 음식인 말짱, 홍사, 얇게 썬 양머리 고기, 매운 족발, 생강을 넣은 매운맛 무 등을 팔았다. 여름에는 마부 계피, 마음 세분, 소첨, 겨울부터 저장한 얼음을 잘게 부숴 설탕을 뿌린 사탕빙설, 냉원자, 조협의 씨를 삶아 설탕물에 담근 수정조화, 생엄 수모과, 양모과, 개두줄기, 설탕, 녹두, 감초 등의 잘게 부순 얼음을 넣은 빙설 냉수, 여지고, 광개과, 소금에 절인 채소, 행편, 매자강, 와거순, 계랄과 고급 만두의 일종인 세료골도라, 향당과자, 상이한 색상의 여지를 설탕에 재어 만든 간도당여지, 월매, 굴도자 소고, 금사당매, 향정원 등을 팔았는데 모두 매홍가바에 가득 넣어두었다. 겨울에는 삶은 토끼고기 요리의 일종인 반토, 빙빙 돌려서 구워주는 돼지 껍질 요리인 선자저피육, 야생 오리고기, 적소, 얇게 뜬 생선편이나 고기편을 조미료를 넣고 삶은 뒤 냉동하여 반투명 상태로 만든 식품인 수정회, 전협자, 돼지 내장 같은 것들을 팔았는데 용진교에 있는 즉석 골요리인 순회좌육에서 끝이 났다. 이것들을 일러 잡작, 즉 잡다한 씹을거리라고 불렀는데 밤 3경까지 장사를 하였다.